여기 한 하버드 교수의 눈에 비친 태국의 모습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태국 왕실의 경제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이유가 모두 중국 때문이라는 그의 말에 태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파업 사태의 이면에 숨겨진 중국의 전략적 공작과 한태 관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국이 태국의 노동자들을 이용해 한국 기업을 압박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 교수는 태국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걸까요? 왕실의 비밀자문 요청으로 시작된 그의 방문은 어떻게 국제적 스캔들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됐을까요? 태국 왕궁의 긴급 비밀 회의에서 오간 충격적인 대화, 그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애나 마틴 교수입니다. 동아시아 경제를 전공했고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어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죠. 지금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아시아 경제 발전론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처음 하버드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우연히 한국의 고도 성장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게다가 그 과정에서 민주화까지 이룬 나라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제 수업은 하버드 MBA 과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었죠. 바로 태국의 마하 와치랄롱권 왕세자였습니다. 2022년 봄학기, 그는 제 수업의 가장 열정적인 수강생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교수님,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늘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메일은 더욱 놀라웠어요. 친애하는 마틴 교수님, 태국의 미래를 위해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마하드림. 이메일에는 방콕 왕궁으로 가는 비공개 전용기 일정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다음 주였죠. 처음에는 이메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버드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국 왕실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였죠. 마틴 교수님, 이번 방문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태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총장실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저는 이 초대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태국 왕실은 전통적으로 매우 폐쇄적이었고 특히 왕세자의 개인적인 초대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서둘러 짐을 꾸리면서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관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발전 과정,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성장 사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이 모든 것이 태국 왕세자의 관심을 끈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콕행 전용기에 오르면서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번 방문이 단순한 학술적 자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란 직감이 들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국은 지금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방콕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왕실 의전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방콕 시내를 달리는 동안 의전팀장이 말했습니다. 마틴 교수님, 왕세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만남은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특히 중국 측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자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방콕 왕궁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문득 작년 수업에서 왕세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들의 견제와 방해를 극복할 수 있었나요? 이제야 그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콕 왕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화려한 금빛 지붕과 정교한 조각들이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정문이 아닌 비밀 통로로 입궁했답니다. 이쪽입니다, 교수님. 의전팀장을 따라 좁은 복도를 지나자 갑자기 현대적인 공간이 나타났어요. 마치 초현대식 회의실 같았죠.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경제 지표가 큰 화면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마틴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왕세자는 하버드 시절과 똑같은 친근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죠. 교수님, 먼저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블릿에는 충격적인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태국의 GDP 성장률,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주변국들의 경제적 영향력 변화였죠.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1960년대에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왕세자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1960년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지금 태국도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성장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왕세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실질적인 전략을 찾기 위한 것이었죠. 교수님, 사실 이번 주말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태국의 주요 기업인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예요. 거기서 교수님께서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그는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비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장이 되어 주셨으면 해요. 물론 하버드의 교수직은 계속 유지하시면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문 요청이 아니었어요. 한국가의 경제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왕세자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외부의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랬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죠. 회의실 창 밖으로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마천루들 사이로 고급 전자제품 매장의 삼성 로고가 빛나고 있었고 도로 위로는 현대자동차의 최신 모델들이 달리고 있었죠. 다음 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태국의 현실을 직접 보시면서 고민해주세요. 왕세자의 제안을 듣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그 지식이 또 다른 나라의 변화를 이끄는 씨앗이 될 수 있다니.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는 왕실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가득했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빛나는 가운데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곧 이 방문이 저의 인생은 물론 태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걸 직감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왕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철저한 보안 절차가 있었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당했죠. 심지어 제가 들고 간 노트와 펜까지 검사를 받았어요. 오늘 회의는 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전 팀장의 말에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어제와는 다른 경로로 안내된 회의실은 더욱 깊숙한 곳에 있었답니다. 문을 열자 왕세자를 포함해 15명 정도의 인물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마틴 교수님, 이분들은 태국 재계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왕세자의 소개로 회의가 시작됐어요. 그들 앞에는 두꺼운 문서 파일이 놓여 있었는데 겉표지에는 프로젝트 피닉스 타일랜드 2030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먼저 우리의 현주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어요. 태국의 GDP 분석표였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왕실 기업들의 영향력이었어요.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광업에 집중되어 있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 왕실 기업들의 수익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세요.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성과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에는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실적이 표시됐어요. 지난 5년간 매출은 3배, 순이익은 4배 증가했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현지화율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현지 직원 비율이 98%에 달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삼성전자 글로벌 평균의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왕세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그것은 한국 기업들의 체계적인 현지화 전략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장만 세우는 게 아니라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참석자들이 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교육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는 입사 즉시 6개월간의 집중 교육을 실시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닌 기업 문화까지 전수하는 거죠.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왕세자가 결정적인 자료를 공개했답니다. 이것을 보시죠. 우리 왕실 기업들의 혁신 지수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수치는 충격적이었어요. R&D 투자 비율은 매출액 대비 0.3%에 불과했고 특허 출원 건수도 경쟁사들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마치 1960년대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왕세자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가 꺼낸 세 번째 자료는 타일랜드 이너베이션 프로젝트였습니다. 첫째, 왕실 기업들을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의 재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하지만 왕세자님, 중국이 누군가 우려를 표명하려 했지만
왕세자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틴 교수님, 한국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폈어요. 1960년대 초 한국 정부는 특정 기업들을 선택해 집중 육성했죠. 그들에게 과감한 지원을 했지만 동시에 엄격한 성과 관리도 시행했답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초기에는 작은 무역상이나 건설회사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 설명이 끝나자 왕세자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의 왕실 기업을 선택해 집중 육성하겠어요. 목표는 10년 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입니다. 마틴 교수님께서 자문해 주시겠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왕세자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답니다. 네,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교수님을 모신 이유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 순간이 태국 경제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마치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순간처럼 말이죠. 잠시만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노동부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 문화 측면에서요.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어요. 노동부 장관은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새로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답니다. 지난달 있었던 삼성전자 방콕 공장의 파업 사태를 아십니까? 저는 몰랐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왕세자의 표정도 심각해졌죠. 5,00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3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죠. 스크린에는 공장 앞에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의 사진이 띄워졌어요. 태국어로 쓰인 피켓들이 보였는데 번역본을 보니 한국식 경영 방식, 거부,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라 같은 구호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어요.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임금 수준은 현지 평균보다 30%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산업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더구나 근로환경도 태국 최고 수준이에요. 작년에는 태국 최우수 일터상도 받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파업이 일어났을까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왕세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실제 노동자들의 불만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화적 차이였죠. 예를 들어 한국식의 수직적 의사소통 방식이라든가 빠른 업무 처리를 강조하는 문화가 태국의 전통적인 업무 방식과 충돌했다고 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면서 이런 문화적 충돌은 예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마다 겪어온 과제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이나 현대는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자신들의 경영 방식을 성공적으로 현지화시켰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번 파업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왕세자가 물었어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파업이 일어난 시점이 특히 궁금합니다. 산업부 차관이 새로운 자료를 공유했어요. 보니까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답니다. 파업 주도자들의 상당수가 입사 3개월 미만의 신입 직원들이네요. 그것도 모두 같은 시기에 입사했다고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구나 파업 이틀 전 중국의 한 전자기업이 태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안해왔더군요.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동자들 중에 특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나요? 왕세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파업 주도자 중 3명이 중국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더군요. 그것도 인사 담당자였다고 해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갈등으로 키운 것은 아닐까요? 동의합니다. 왕세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네요. 하나는 실제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런 갈등을 이용하려는 세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저는 이 순간 태국의 경제개혁이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문화와 정치, 국제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제였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왕세자는 저를 별도의 집무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태국 국가정보국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마틴 교수님, 오늘 회의에서 제기하신 의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왕세자의 말에 정보국 관계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는 파업 참가자들의 상세한 분석 자료가 나타났죠. 먼저 이 데이터를 보시죠. 파업에 참여한 5,000명 중 약 1,200명이 최근 3개월 내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었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 1200명은 모두 같은 채용 대행사를 통해 입사했더군요. 이 채용 대행사의 실소유주를 추적해봤습니다. 정보국 요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베이징에 있는 투자회사였죠. 그것도 중국 국영기업의 자회사더군요. 왕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 패턴이에요. 마치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됐거든요. 스크린에는 파업 발생 전후의 타임라인이 표시됐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SNS에서의 여론 동향입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파업 기간 동안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게시물들의 분석 자료였죠. 반환 정서를 부추기는 게시물의 80%가 가짜 계정에서 생성됐습니다. IP 추적 결과 대부분이 중국 선전과 상하이에서 발신됐더군요.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던 거죠. 중국 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수상했습니다. 정보국 요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파업 시작 직후 마치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한국 기업들을 비판하는 심층 기사들을 쏟아냈거든요. 왕세자가 자료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파업 주동자들의 통화 기록이었죠. 이들은 파업 전부터 중국 디전자의 임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파업 기간 동안의 생활비도 중국 계좌에서 송금됐더군요. 하지만 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이유는 단순합니다. 왕세자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동남아시아 전자제품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죠. 지난 5년간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45%까지 올랐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20% 아래로 떨어졌죠. 특히 태국에서 삼성전자는 현지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를 차지했고요. 정보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더구나 최근 삼성전자가 태국을 동남아시아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측의 초조함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립이었던 거죠. 교수님, 왕세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상황은 사실 한국도 겪었던 것이었죠. 1960년대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할 때도 비슷한 방해 공작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로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세자가 물었어요. 먼저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조심스럽게요. 동시에 한국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석양이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답니다. 이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보국 보고를 받은 후 왕세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그의 판단에 동의했죠. 이런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왕세자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마틴 교수님께서 조사위원회의 자문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노동부, 산업부, 그리고 정보국이 합동으로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했죠.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네요. 제가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삼성전자 방콕 공장의 경우 직원 복지 프로그램이 태국 제조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왕세자가 관심을 보이며 자료를 살펴봤어요. 직원 의료보험이 가족까지 보장되고 자녀 학자금 지원도 있네요. 심지어 부모님 의료비까지 지원한다고요? 네. 더 놀라운 건 현지 인재 육성 시스템입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매년 300명의 태국 직원들을 한국 본사로 파견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기술 연수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까지 전수하고 있죠. 보고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줬어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100개가 넘는 현지 부품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하고 있었고 LG전자는 방콕 외곽에 기술학교를 설립해 지역 청년들을 교육하고 있었죠. 이런 사실들이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왕세자가 의아해했어요. 아마도 한국 기업들의 특성 때문일 거예요. 제가 답했죠. 그들은 보통 이런 활동들을 홍보하기보다는 묵묵히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조사는 계속됐고 두 번째 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졌어요. 파업 참가자들의 실제 근무 환경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였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실제로는 매우 만족하고 있었네요. 노동부 관계자가 보고했어요. 특히 교육 기회와 승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왕세자는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조용히 몇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첫째, 이번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관련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둘째,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대신 인사조치로 마무리하기로 했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셋째,
한국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태국 기업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물론 이것도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죠. 교수님, 왕세자가 마지막 회의에서 말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웠습니다. 때론 침묵이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이 조용한 해결 방식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파업 참가자들은 하나둘 일터로 복귀했고 공장은 정상화됐죠.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한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어떤 선전보다도 강했나 봅니다. 며칠 후 귀국길에 오르며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진정성 있는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조용한 해결 방식은 예상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왔어요. 제가 하버드로 돌아간 지 2주 후 왕세자로부터 긴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마틴 교수님,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최근 태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태도 변화였죠. 처음에는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왕세자의 이메일은 계속됐어요. 복귀한 직원들이 오히려 한국 기업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조회나 품질 관리 회의 같은 것들을요. 실제로 삼성전자 방콕 공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 동아리를 만들어 한국의 기업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더 놀라운 건 SNS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왕세자가 보내준 캡처 화면들을 보니 젊은 태국 직원들이 자신의 직장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 한국 본사 연수 경험, 새로 배운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교수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방콕 외곽에 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죠. 투자 규모만 20억 달러, 태국을 동남아시아 반도체 생산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곧이어 발표를 했대요. 태국을 동남아시아 전기차 수출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기존 공장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배터리 공장도 새로 짓겠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이런 결정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왕세자의 이메일은 계속됐어요. 그들은 파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태국 정부도 즉시 행동에 나섰답니다. 산업부가 먼저 특별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죠. 마틴 교수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왕세자의 이메일 말미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 디전자가 썼던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투자 제안을 검토하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과 상생 정책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한 거죠. 가끔은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나 봅니다. 왕세자의 이메일은 이렇게 끝났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요? 강요나 압박이 아닌 진정성과 신뢰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한국 기업들은 그것을 보여준 거죠. 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변화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군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달았죠. 신뢰의 경제학 한국 기업의 태국 진출 사례 연구. 이 내용은 곧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릴 예정이에요. 물론 민감한 내용들은 적절히 가공해서요. 마틴 교수님, 지난 봄의 일이 믿기지 않네요. 왕세자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우리는 센터 전망대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아래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가 한눈에 보였어요. 네, 많은 것이 변했어요. 특히 노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노베이션 센터의 1층에는 상생협력관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태국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배우고 직원들은 최신 생산 기법을 교육받게 된다고 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은 교수님의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가 쓴 기사의 제목은 신뢰의 경제학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었어요. 민감한 내용은 제외하고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과 태국의 산업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썼답니다. 현대자동차의 변화도 인상적이에요. 왕세자가 말을 이었어요.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센터가 다음 달에 문을 연다면서요? 맞아요. 현대자동차는 방콕 외곽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연구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태국의 기후와 도로 환경에 맞는 특화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더군요. 교수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왕세자가 이노베이션 센터의 인재 개발동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곳에서는 매년 100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첨단 제조 기술을 배우게 된다고 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교육장 벽면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특히 구미공단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전자의 역사가 인상적이었죠. 저녁 만찬에서 왕세자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비슷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경험이 좋은 선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공장을 들렀어요. 8개월 전 파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태국어와 한글로 된 함께 성장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이 눈에 띄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논문을 구상하기 시작했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신뢰와 협력의 시대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밖으로 방콕의 마지막 풍경이 보였어요.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버드 애나 마틴 교수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어째서 태국의 이 큰 혼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이렇게 큰 벤코리아 운동이 태국을 휩쓸고 있는데 그들은 태국을 무시하는 건가?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휩싸여 한국이 태국인들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거리마다 번지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되묻기만 했죠.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 무척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노는 이렇게나 큰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무관심 뒤에 뭔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한 기자가 분노를 안고 시작했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하게 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테이스트 미디어에서 일하는 기자 아리사입니다. 요즘 한창 뜨거운 벤코리아 운동,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해요. 저는 방콕에서 5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 예술 분야를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한류 관련 기사를 많이 쓰고 있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모든 것은 제 친구 파타나의 갑작스러운 추방 소식에서 시작됐어요. 그는 한국의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실력 있는 UX/UI 디자이너였죠. 대학 동기인 파타나는 늘 꿈이 컸습니다. 태국에서 좋은 기회를 찾지 못하자 과감히 한국행을 선택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회사에 취업했죠. 아리사, 난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여기서는 내 실력을 인정해주고 노력한 만큼 대우해줘. 게다가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도 지원해준다니까. 파타나의 목소리에는 항상 설렘이 가득했어요. 2년 동안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추방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파타나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어요. 피곤하고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담담해 보였죠. 아리사, 이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 너한테 꼭 말해줘야 할 게 있어.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비자 문제가 생겼고 중국인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불법 체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제안을 해왔어. 단순히 체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었어. 뭔가 불법적인 일에 날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 취재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파타나의 추방 소식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보도한 것은 중국 언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순식간에 각종 기사들을 쏟아냈죠. 한국의 냉혹한 외국인 정책, 꿈 많은 태국 청년을 거리로 내몰다. K 배신 한국, 태국 인재들을 이용만 하고 버려. 분노하는 태국 청년들, 이제는 차라리 중국으로. 이 기사들은 순식간에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SNS에서는 벤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모든 움직임이 너무나 조직적이었다는 점이에요. 시위 현장에는 전문 시위대가 있었고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집회 장소마다 같은 피켓,
같은 구호가 등장했죠. 심지어 시위대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조끼에는 중국 기업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중국의 한 거대 기업이 태국 내 여러 언론사에 막대한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었고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양산되고 있었죠. 우연히 만난 한 정보원은 더 큰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아리사 씨, 조심하세요. 이거는 단순한 추방 사건이 아닙니다. 중국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을 협박해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거죠. 알고 보니 파타나의 불법 체류를 유도한 브로커들은 중국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태국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경찰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타나 씨의 추방은 사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가 범죄 조직에 연루되기 전에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최선이었죠.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양국 간의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하지만 출발 전부터 방해가 시작됐죠. 한 중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취재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거절하자 그날 밤부터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아리사 씨, 때로는 진실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과 태국, 양국 모두가 누군가의 술수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것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제 기사가 실리고 있는 테이스트 미디어의 최근 변화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2주 전부터 갑자기 늘어난 중국 광고들, 편집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제가 쓰던 한류 관련 기사들이 모두 보류되는 상황. 특히 신경 쓰이는 건 회사 분위기였어요. 평소 활발하던 동료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졌고 한국 관련 기사는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았죠. 심지어 제 오랜 파트너였던 사진기자 수린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번 한국 취재를 거절했답니다. 아리사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출발 전날 편집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조였죠.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고급 중국차가 놓여 있었어요. 베이징의 글로벌 타임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한국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싶다는군요. 취재 비용 전액과 별도의 사례금까지 꽤 큰 금액을 제안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100만 바트입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언론사였어요. 그들이 왜 제 취재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물론 조건이 있죠.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야 해요. 한때 갈등을 좀 더 극적으로 다뤄달라는 거죠. 아리사,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우리 회사 사정이. 편집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도 내심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 전화인 줄 알았죠. 진실이 때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리사 씨, 당신 여동생이 다니는 치앙마이 대학, 좋은 학교죠? 중국어 악센트가 묻어나는 태국어였어요. 여동생까지 조사했다니. 그리고 다음날 제 차의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죠. 주차장 CCTV는 고장이었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평소 자주 가는 카페에서 알게 됐습니다. 친한 바리스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와요. 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언니가 언제 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제안도 했어요. 언니의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방해가 오히려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줬습니다. 분명 제가 파헤치려는 이 사건의 배후에 큰 세력이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몰래 사무실에 남아 조사를 계속했어요. 회사 내부 메일을 확인하던 중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답니다. 최근 3개월간 우리 회사의 광고 수익이 250% 증가했는데 그중 80%가 중국 기업들의 광고였어요. 특히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일수록 광고 수주액이 높았죠. 시장 조사도 놀라웠습니다. 태국 내 주요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들이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중국 제품들이 채우고 있었거든요. 특히 화장품과 전자제품 매장이 그랬죠. 이번 기회에 중국 브랜드를 많이 들여왔어요. 본사에서 특별 지원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첫 달 매출에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보장해준답니다. 한 매장 매니저의 말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비정상적인 조건이었어요. 마치 이 상황을 노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던 중 파타나가 중요한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가 일하던 한국 회사의 주요 경쟁사가 중국 기업이었는데 최근 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이던 기술과 비슷한 제품을 그들이 먼저 출시했어. 게다가 우리 회사를 겨냥한 듯한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 아리사,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 중국 기업의 내부 문건이었는데 K브랜드 대체 전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거기엔 한국 제품의 태국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1단계 현지 언론 장악과 여론 조성, 2단계 반환 감정 확산과 불매운동 유도, 3단계 시장 공백에 대한 신속한 대책. 문서를 읽으며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경제 공격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리사 씨, 50만 바트면 충분하지 않나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는 대가로요. 아니면 당신 여동생의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숨이 막혔지만 이미 저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닌 진실을 향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진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날 밤 급하게 여동생을 친척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퍼즐을 찾아야 했죠. 서울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벤코리아 운동이 한창인 태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그 어떤 갈등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어요. 태국에서는 한국이 태국인들을 적대시한다고 들었는데 현장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입국심사관은 친절하게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주더군요. 첫 취재지는 안산의 태국인 커뮤니티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태국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최근 단속이 심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단속반이 특정 가게들만 집중적으로 단속했거든요. 15년째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심바 따라 씨의 말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수상한 정보들을 들려줬습니다. 단속 직전에 항상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중국어를 쓰는 것 같더군요. 그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더 좋은 일거리를 제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하게 행동이 달라졌죠. 취재를 거듭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 경찰청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답니다. 실제로 이번 단속은 불법 체류자 검거가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발 마약 조직의 동남아 노동자 포섭 루트를 추적하고 있었죠. 특히 태국인들을 노린 신종 마약 유통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었어요. 경찰이 보여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의 한 범죄 조직이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불법 체류 신분을 빌미로 협박하고 높은 보수를 미끼로 유인했다고 해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후에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그들은 마약 자금을 세탁하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죠. 저는 파타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가 일하던 회사를 노린 중국 기업, 그리고 그 회사의 기술 유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한국에서 단속된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특정 중국 기업들과 연관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을 이용해 한국 기업의 기술을 빼내거나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됐죠. 한 피해자의 증언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 회사의 내부 정보만 조금 알려주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위협을 시작했죠. 제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결정적인 증거는 한 중국인 브로커의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그의 채팅 기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반환 감정 조성 작전 순조롭게 진행 중. 태국 언론들 대부분 통제 완료. 다음 단계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한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틈을 타 시장을 장악하려는, 게다가 마약까지 동원한 치밀한 작전이었죠. 한국의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문제로 봤습니다. 하지만 파타나 씨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우연한 피해자가 아닌 그들의 계획적인 타깃이었던 거죠. 진실이 드러날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에 빠질 뻔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한국 경찰이 보여준 체계적인 수사와 태국인들을 보호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제가 태국에 알려야 할 진실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태국으로 돌아가 진실을 알리는 것. 하지만 그들이 과연 저를 순순히 놔둘까요? 이미 제 뒤에는 그들의 감시자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간지들을 훑어봤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에 대한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작은 칼럼 하나가 눈에 띄었을 뿐이에요. 동남아 시장에서 흔들리는 K브랜드. 기사를 작성한 최진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의 동남아시아 특파원이었어요. 2년 전까지 방콕에서 근무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국은 지금 경제 위기와 정치 문제로 바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불길해요. 최 기자의 작은 사무실은 취재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그는 6개월 전부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혼자 자료를 모으고 있었답니다. 아무도 기사화하지 않으려 해요. 편집국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자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양국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 기자는 노트북을 펼쳐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해외 뉴스거리로만 봤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죠. 특히 화장품과 전자제품 업체들이요. 삼성전자의 태국 법인에서 온 이메일도 보여줬어요. 현지 매출이 30% 이상 급감했다는 내용이었죠. 태국 대리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이상한 건 그 자리를 중국 브랜드들이 너무 빨리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태국 현지 매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최 기자의 도움으로 과거 3년간의 보도 경향을 추적했죠. 변화는 분명했어요. 한국 관련 보도의 논조가 6개월 전부터 급격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SNS였어요. 똑같은 문구에 반한 게시물들이 서로 다른 계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최 기자는 이런 계정들을 추적해봤는데 대부분이 가짜 계정이었다고 해요. 이 시점이 중요해요. 최 기자가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태국 내 주요 미디어들의 중국 광고 수주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거든요. 한국무역협회 방콕 지부의 자료도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급감한 자리를 중국 제품들이 채우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들의 가격이었죠. 원가 이하예요. 누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어요. 이건 덤핑이에요. 하지만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최 기자와 함께 몇몇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태국 파트너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계약 해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브랜드와 새로운 계약을 맺더군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울분을 토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파트너예요. 형제처럼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설명 없이 계약을 끊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측에서 우리 계약금의 3배를 제한했대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태국 내 대형 유통업체의 내부 문건이었어요. 최 기자가 자신의 옛 취재원을 통해 입수한 거죠. 한국 제품 진열 축소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그 뒤에 중국 기업의 로고가 있었어요.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닌 누군가의 기획이 있었던 거죠. 문서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다예요. 최 기자가 힘없이 말했어요. 기사를 써도 아무도 관심 없어 해요. 다들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이겠지라고만 하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한국과 태국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최 기자가 말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증거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공동 취재가 시작됐어요. 한국 특파원의 시각과 태국 현지 기자의 관점이 만나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최 기자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리사 씨,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제 사무실을 뒤졌어요. 컴퓨터가 해킹당했고 취재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이 취재가 우리를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지.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답니다. 최진호 기자의 사무실 해킹 사건 이후 저희를 향한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묵고 있는 호텔룸에서 도청 장치를 발견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죠.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보니 중국산 최신형 도청기라고 하더군요. 누군가 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목숨의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최 기자의 조언에 따라 저는 호텔을 옮기고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멈출 순 없었죠. 오히려 이런 방해가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환점은 안산의 한 태국 식당에서 찾아왔어요. 그곳은 태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지였죠. 처음에는 모두들 경계했지만 제가 파타나의 친구라는 걸 알고는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파타나 씨 일이 있고 나서 수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식당 주인 수한 씨의 말이었어요. 그는 20년 넘게 이 식당을 운영해왔다고 해요. 그들은 항상 좋은 일자리를 제안했죠. 특히 비자가 만료되어 곤란한 사람들을 노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달 일을 시켰다가 나중엔 수상한 물건들을 나르게 했대요.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범죄 조직이 불법 체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파타나도 그들에게 접근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거절했죠. 그리고 얼마 후 그가 추방됐잖아요. 수한 씨의 도움으로 저는 더 많은 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직접 중국 조직과 접촉했던 경험이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중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한국 기업의 기술 정보만 조금 알려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마약 운반까지 강요하기 시작했죠. 더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조직은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빼내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한국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파타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줬죠. 파타나 씨는 우리의 정보원이었어요. 그는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중국 조직의 존재를 알려줬죠. 우리는 그를 통해 더 큰 조직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계획이 누설됐고 파타나의 신변이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급히 추방이라는 형식을 택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사건이 태국 내 반항 감정을 키우는데 이용될 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조직은 이 사건을 완벽하게 이용했던 거죠. 그들은 파타나의 추방을 반항 감정을 부추기는 도구로 활용했고 그 틈을 타 시장을 장악해갔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낸 직후 더 큰 위험이 찾아왔어요. 제가 만난 태국인들이 하나둘 협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취재하지 마세요. 수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 가족들을 알고 있대요. 최 기자의 차량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이때였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건 분명한 경고였어요.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최 기자가 병실에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아리사 씨도 더 이상은.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미 이만큼 왔는데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죠. 최 선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게 될 거고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녹취록, 사진, 내부 문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타나의 증언까지.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게 그들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곧 저는 제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걸. 모든 진실을 담은 기사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테이스트 미디어에는 이미 중국 자본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편집장님은 제 기사를 거절할 게 뻔했죠. 결국 저는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고 그곳에 모든 내용을 올리기로 한 거죠. 한-테 갈등에 숨겨진 진실. 우리는 누구의 게임말이 되었나. 첫 게시물을 올리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각오는 했답니다. 기사는 파타나의 실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가 어떻게 한국 경찰의 정보원이 되었는지, 왜 갑자기 추방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범죄 조직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상세히 담았죠. 저는 지금까지 침묵했습니다. 파타나의 증언을 그대로 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이 오해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증거도 하나하나 공개했어요. 중국 기업들의 내부 문건, 태국 내 불법 자금 흐름 추적 자료, 조작된 여론 조성 과정,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죠.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SNS를 통해 제 글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고 태국의 젊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잠깐만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속았다는 건가요? 그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거센 역풍도 시작됐어요. 제 블로그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디도스 공격으로 사이트가 몇 번이나 다운되기도 했죠. 누군가는 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기도 했어요. 회사에서도 곧 연락이 왔습니다. 아리사, 자네 미쳤나? 당장 그 글을 내려. 안 그러면 해고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글은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번역본이 한국 커뮤니티에도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파타나의 실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가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태국 모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추방이 사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진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제 보니 한국은 우리 편이었던 거네요. 진짜 적은 따로 있었던 거였어. 하지만 위협도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 부모님 가게에 괴한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여동생은 학교에서 협박을 받았답니다. 어느 날은 정체불명의 남자가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고를 했어요. 이대로 멈추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제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언론들도 이 사태에 주목하기 시작했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파타나가 직접 방송에 출연했을 때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증언했죠. 자신이 경험한 것들, 본 것들, 그리고 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는지까지.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걸 모든 태국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벤코리아 운동은 급속도로 힘을 잃어갔고 대신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죠. 물론 아직도 위험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게 된 수많은 시민들이 저의 편에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실을 밝힐 차례예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의 실체를, 그들이 왜 우리나라들을 이용하려 했는지를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해요. 진실은 생각보다 조용히 드러났어요. 제 블로그 글이 퍼지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겪었던 중국 브로커들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을 말이에요. 특히 파타나의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가 실제로는 마약 조직의 표적이 되어 위험에 처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경찰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국시켰다는 진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네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던 거군요. 태국 현지 언론들도 조금씩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보도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반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답니다. 제 블로그 글은 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퍼져나갔어요. 한국의 네티즌들도 태국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소통의 창구가 됐죠. 가장 큰 변화는 SNS에서 일어났어요. 벤코리아 대신 진실찾기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동안의 반한 감정이 누군가의 의도된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무차별적으로 내렸던 한국 제품들을 다시 진열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도 제품의 품질을 보고 선택하자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커졌죠. 파타나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받아서요. 그의 회사는 그를 다시 받아주었고 오히려 더 중요한 포지션을 맡겼다고 해요. 이제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아리사,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파타나의 사례는 다른 태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이 됐어요. 불법 체류 상태에 있던 많은 이들이 잦은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도 여전하고 양국 간의 오해도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죠. 일부 과격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술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만큼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해졌답니다. 저는 이제 태국의 평범한 기자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한류 소식도 전하고 한국 관련 기사도 쓰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로 양국의 관계를 바라보게 됐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요. 진실은 때로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진실을 따라가는 것 뿐이었나 봅니다. 이제 저는 믿어요. 작은 진실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앞으로도 이런 오해와 갈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진실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기자 아리사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